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한 일침이 여의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선 안 된다는 서슬퍼런 경고에 당내 강경파는 여지없이 기세가 꺾였고 78년 검찰 역사를 끝장내는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이 3월 국회 통과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 속의 주한미군 패트리엇에 이어 사드까지 중동으로 빠져나가며 한반도 방공망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검찰개혁과 한반도 안보 정세를 들어보시죠.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볼까 하는데 KBS 보도에 따르면요. 네. 청와대도 정부 입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KBS 보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정 열려 있어 정부안 수정을 당에 맡기겠다. 다만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끊는 것, 국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 세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매불쇼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자, 제 입장은 정말 명확하게 표명을 했거든요. 곧 결정이 나겠지만 결정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보자. 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든 결정이 나면 난 존중하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네. 참 어른스럽죠. 아유 어른이네요. 네. 어른.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은 자꾸 그 토론을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저희가 토론했잖아. 그렇죠. 봐봐. 토론하면은 양쪽이 다 찝찝해 결국. 진척도 안 돼. 네. 그리고 시간은 부족해. 네. 그리고 감정은 다 상해. 이게 안 돼요. 소모적이야. 그리고 양쪽 다 말할 시간을 없었대. 말할 시간이. 다 양쪽 다 입틀막 당했대. 어. 감정은 다 상해. 네. 근데 진척은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일방의 의견을 듣고 나는 반대 논리를 얘기를 하는 질문을 하는 거야. 아. 됐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내일은 또 정부의 의견을 듣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요? 누가 나오신대요? 내일은 법무부에서 나옵니다. 아, 조상호 조상호 보좌관이. 조상호 보좌관이. 다 아시네.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인터뷰하더라고요. 마치. 아니 검찰개혁 TF를 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서 설명해 주면 제일 좋겠는데 만드신 분들이. 자, 그리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뭐 어떤 법이라도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오면 어떤 법이라도 다 무의미해야 돼. 네. 그거는 건설적인 발언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 수는 있어요. 그 대통령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더라도 네. 그런 짓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자는 게 제도 개선이죠. 그렇죠. 최대한 네. 노력을 해야. 최대한 노력하자는 건데 자꾸 이런 걸로 판을 깨려고 해. 하지 마 그런 얘기. 제가 했나요? 네, 아, 예. 됐죠. 자 이제 저 최욱이는요. 지금 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쟁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아, 진짜. 요 틀 안에서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하고 제가 준비한 거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거기 보충하는 걸로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아껴지죠. 네, 그렇게 아껴지니까. 자,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그림인지 일단 다시 그림 한번 보고 갑니다. 자,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원래 이완했는데 일원화가 됐죠. 그리고 6대 범죄 수사할 수 있고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검사 파견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소 공소를 유지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은 중수처법, 공소청법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정부 입법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쟁점을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정부 입법안을 옹호하는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반발까지 정리하고 이렇게 재반박을 듣는 겁니다. 오케이. 네. 네. 정부 입법안은 공소청의 구성을 지금의 검찰청하고 너무 똑같이 뒀다.
그리고 심지어 공소청의 수장 이름도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조금의 진전도 되지 않는 법이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정부 입법안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아니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번은 뭐 아주 크게 이야기할 시간을 안 드릴 테니까 짧게 한 마디씩만.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명칭과 네. 공소청 구조를 네. 지금의 검찰청하고 너무 동일하게 똑같이 해놨다. 해놨다.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동안에 왜 안 그래 왔느냐를 보면은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검사는 자기가 판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법부 소속의 공직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국세청, 대경찰청, 대소방청은 없는데 대검찰청이 있는 거예요. 대법원이 있으니까. 그거 웃겨. 그래 그건 집착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이 있으니까 고등검찰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그 전혀 그거는 기존의 고등검찰청의 인력이나 일을 봐도 맞지 않는 얘기고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하품하는 게 일이에요 고등검찰청은. 근데 그거를 또 왜 유지해야 되는지가 문제인 거고 그거는 결국 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수사하게 놔둘 거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라서 예. 고등공소청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맞다. 그다음에 대공소청이라는 명칭도 필요 없다. 청이면은 공소청하고 지방공소청만 있는 거지. 노동청, 지방노동청 이렇게 있는 거지. 어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맞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명칭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법률적 고충이나 한계라는 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래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헌법에는 판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판사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법관. 법관이라고는 나오는데 판사라고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판사라고 부르잖아요. 네. 판사라고 불러. 네, 법원 조직법에 나와요 판사라는 말은. 법원 조직법에는 판사라는 단어가 판사라는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관이라고 헌법에 돼 있으면 그럼 법원 조직법에도 다 법관이라고 해야지 왜 판사라고 하냐 이런 말이 그게 위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검찰총장이 헌법에 있으니까 공소청은 있는데 지금 공소청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막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청장은 두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대안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명칭과 관련해서요. 네. 검찰이라는 두 글자가 의미하는 게 문헌적으로 따지면 살피고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본질하고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청을 정부조직법에서 폐지를 했잖아요. 삭제를 했잖아요. 네. 공소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두 글자를 없앤 거거든요. 더 이상의 이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것은 저는 단순한 명칭 문제라기보다는 본질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지점인데 네. 이 부분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고등공소청은 자리 보전이라든지 방만한 조직 운영의 핵심 문제 지적으로 오랜 기간 지적됐었어요. 그 고등검찰청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뭐 차량 나오고 뭐 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불필요한 조직이고 그런 검찰의 어떤 권력의 하나의 또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기능은 적절하게 분산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은 필요할 수 있다라면 부칙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법사위 논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검사들이요 고등검찰청의 장이 고등검사장이 있잖아요. 네. 그 밑에 차장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직급으로는 검사장이에요. 그 자리에 대해서 꽤 높은 자리잖아요. 네. 검사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고등검찰청의 장인 고등검사장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한 손 그러니까 첫 주에는 왼손 손톱을 깎고 둘째 주에는 오른손 손톱을 그러지 깎고 마요. 아니 실제로 하는 말이야 자기들이 진짜로. 셋째 주에는 왼손 발톱을 깎고 그래야지 시간이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달. 고등검찰청의 차장은 그보다 더 할 일이 없어 차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일에 손톱 한 개씩 깎는다고 그래요. 그러지 마요. 그 정도로 할 일이 없는 조직이에요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거기 사건이 없나? 왜 그래? 나중에 우리 저 이성윤 의원 나오시면 물어봐봐. 아, 진짜로? 고등검사장 다 해봤으니까. 예. 자기들 그렇게 하는 얘기되니까. 뭐요 일화가 뭐 본질은 아니고 왜 불필요한 거를 그렇게 해놓느냐 요게 이제 아니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발톱 깎는 자리를 왜 또 만드냐고. 깎는 아 그러지 마요. 고등 네일샵. 자 장례 정리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부터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 표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공수청이 있고 중수청이 있는데 요거를 만들 때는 위아래를 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 어디가 더- 역할만 달리 그냥 한쪽은 기소만 하는 곳이고 한쪽은 수사만 하는 곳이야. 위아래가 없어. 네. 역할 분담으로 이렇게 딱 나눠 놓은 거였어. 그런데 정부 입법안을 봤더니 공소청이 중수청을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 다시 말해 사건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공소청에 통보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추가 입건을 공소청이 중수청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 추가 입건을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수사 지휘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 반론에 대해서 정부 다시 말해 정부 입법안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냐? 자, 언제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청하고 수사기관하고 협력. 수사기관하고 협력을 하라고 했잖아, 니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문으로 통보해야 하고 요청할 수 있다고 써놨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와서 수사 지휘라고 표현한다고? 진짜 너네들 너무한다. 너무해. 그리고 그러면 수사하는 중수청은 견제는 안 하냐? 견제? 견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조문을 넣어놓은 거다. 검사는 인권의 수호자다. 제발 꼬투리 그만 잡아라.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이 있는 반론이에요. 그러니까 협력을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사건의 시작할 적에 아니면 사건의 중간에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과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굳이 법안에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이 아니라 기존의 수사 진측의 협력 의무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걸 하위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둠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건을 아예 안 해버리고 암장하면, 그러니까 묻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이제 소극적인 수사에 대한 견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아예 처음에 입건해서 공소청 검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가 가면은 그때 가서는 반드시 알게 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두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지금 늘 비판하는 쪽이 이거를 다 세트로 묶어가지고 다 알게 하고 뺏어갈 수 있게까지 하면은 이거는 권한을 너무 몰아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양자가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과정만 만들면 되는데 현재의 수사 준칙 내지는 수사 절차법에 있는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 협력 의무. 예, 협력 의무만 두고 갖고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안 내용만 놓고 글자만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퇴보한 법안이고 악법이냐 독소 조항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만 놓고 독소 조항이라고 말하게.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냐면 윤석열이 한동훈이의 똘마니들이 지금 검찰에 한 명도 없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남아 있을 것 같아.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요? 시간만 가라. 두고 보자.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그 입장이라도 그럴 수 예, 있죠. 지금 여기서 이걸 찾아내 가지고 자 너는 공소청 나는 중수청 가가지고 혹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라고 할 때 아주 유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통보하고 통보받고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의견 교환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공소청만 중수청에다가 요구하고 중수청은 공소청에다가 별다른 요구를 할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이 모양 때문에 지금 상하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그렇게 거란 말이에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죠. 그 장치만 국회에서 저는 추가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거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 그다음 아니면은 중간에서 예를 들어 수사 상황도 중간에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빼버리고 협력 의무만 둬도 협력 의무로. 그러면 협력 의무는 상호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적에 암장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킥스를 여는 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 네. 굳이 이 조문을 딱 고집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아.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 똘만이라면 이거를 활용할 것 같다. 아, 활용할 여지를 왜 굳이 남겨놨느냐? 뭐하러 남겨놓느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그 수사 준칙에도 이런 협력 규정이 있으면 조항이 있는데요. 사실 잘 작동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제도를 설계하는 마당에 그렇죠. 기존의 그런 뜻이죠. 협력 조항만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마당인데 제대로 온전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 과정들이 성숙한 정도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좀 의문은 있긴 합니다. 지금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그냥 그 자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라고 칠게요. 예. 경찰하고 검사하고 협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건데 네. 잘 안 되는 거는 경찰이 검찰 오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 협력하는 게 귀찮아서 안 가는 거예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검찰이 뭐 자기가 직접 수사하는 거 말고는 직접 들여다보고 하나에서 10가지 이렇게 다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쉽게 응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협력이라고 협력이라는 거는 뭐 강제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됐을 때 예를 들면 중수청을 놓고 보면 공소청하고 중수청도 협력 의무를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만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중수청도 상당한 권력 기관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 권력 기관이 공소청에서 이러저런 협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더 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않을 수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장치들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취지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네네. 소위 말하는 킥스 절차를 통해서 상황들을 좀 공유해라라는 거거든요. 네. 통과라는 게 그러니까 문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내용을 보면 피의자 범죄 사실의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 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라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도 너무 광범위하고 과다한 내용까지를 수사 경과하면은 사실은 다 공유하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오히려 공소청이 좀 왜곡되는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 루트도 좀 열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협력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데 네. 이 협력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이게 큰 간극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 뭐 자꾸 수정이 되면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꾸 수정은 해결할 수 있고 이거 모든 문제의 제일 근본적인 건 보안 수사권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 아, 그 얘기 이따 할 건데 왜 빨리? 일단 요 부분과 관련 딱 하나 입건 요청이 있잖아요. 공소청에서 추가로 입건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무작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입건 요청하는 건 아니고 송치한 사건과 관련된 범죄에서 뭐 그렇겠죠. 필요하면 야 네. 입건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추가 입건이지. 예. 근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나는 이걸 보면 예를 들어 김성태를 수사했어. 네. 중수청에서. 그런데 공소청에서 야 이거 이재명도 입건해. 관련해서 추가 입건. 추가 입건. 야 이거 같은 세트다야. 야 이재명 대표도 입건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예. 공소청에서. 근데 그거 이제 막자고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 입건 요청에 대해서 그럼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 불응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장치는 여기에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규정이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형사법으로 가겠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다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현재 중수청 법상으로는 이렇게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을 둘러싸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자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네. 논란을 자초하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거 없이 일단 출발하고 왜냐하면 관련 범죄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체 인지해가지고 입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공소청에 입건 요청권을 부여하면 요거 빼 이거는 그런 방식의 이제 논란을 자초할 수 있어서 아니야 이거 빼야 돼요. 일단은 이거 그러니까 검찰 개혁 출발 이 박상용이 때문에 우리 검찰 개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빼! 얘기도 이런 출발 네. 단계에서는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필요하면 향후에 또 개정론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 이상하더라고, 그렇지? 추가 입건 요청. 추가 입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 자 다시 그 또 표 보여주시고 이게 공소청이 전권 송치 권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전권 송치 권한. 전권 송치가 뭐냐? 중수청이 수사를 합니다. 네.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혐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딱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중수청 자체에서 끝낼 수 없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봤을 때 무혐의더라도 그거는 공소청에 야 넘겨. 그 무혐의든 불기소든 기소든 그것은 공소청이 결정하게끔 해놓은 것. 그게 바로 전권 송치 권한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입법안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기소권만 공소청을 가지라고 했는데 왜 수사의 종결권까지 갖고 가려고 하느냐. 이거는 과도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법안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야, 너네들은 참 꼬투리도 잘 잡는다. 중수청에 수사 권한만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수사 권한 줬잖아. 근데 이제는 또 불기소 권한까지 달라고? 야, 너네들 진짜 대단들하다. 대단들해. 수사 권한만 달라며. 그래 수사 권한 줬잖아. 6개 수사 권한. 그런데 불기소 권한까지 또 달라고?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검찰이 갖고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일단 검찰청법에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한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수사 개시권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사 개시권이 존재하는 범죄가 굉장히 중한 범죄여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검사가 여러 가지 권한남용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수사 개시권 다 폐지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수사 기소 분리 중에 하나가. 네. 근데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수사 개시권만 박탈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수사 종결권까지 일단 다 박탈을 하고 1차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 및 수사 종결권을 다 주자라는 게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에 부합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하면 일단 불송치 사건들은 검찰로 송치가 안 되는 사건이고 1차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종결이 돼요. 네. 그런데 정권 송치로 네. 가게 된다면 지금 현행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건을 넘기게 되니까 검사가 가지게 된 권한이 더 많아지게 되는 셈은 분명히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그리고 수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보더라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전권 송치라고 하는 게 현재 제출된 정부 법안 안에 명시적인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견해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얼마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 송치라고 하는 내용들을 예를 들면은 중수청법에 통보 의무 사건 이첩 요청권, 검사의 사건 입건 요청, 검사의 광범위한 의견 개진권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걸 정권 송치라고 이제 뭐 해석. 규정 내지는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네. 이거 뭐 제가 보는 관점이 네네네.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네, 근데 네. 실제 법안 내용에서 모든 사건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종결 못하고 다 공소청으로 송치해라. 거기서 최종 수사 종결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차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의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제 논의를 하려면 정권 송치가 현행 제출된 정부 법안에 명시적으로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 송치는 형소법에 규정돼 있는 예. 네. 형사소송법.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의 관계인데
현행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경찰 단계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혐의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기록이 있잖아요. 수사 기록이. 네. 그거를 경찰에 두지 않고 검찰로 보내요. 기록만. 네, 기록만. 네. 근데 전권 송치가 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그 결정한 거를 거기서 끝내지를 않고 검사가 다 보고 마지막 결정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게 내내 수사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권 송치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데 네. 현행보다도 오히려 후퇴하는 거다. 이거는 형소법 개정하고 오히려 더 맞물려 밀접하게 있는 관련된 거군요. 겁니다. 예. 아, 실제 정권 송치하면 현재보다 후퇴되는 건 분명히 후퇴되는 건 맞습니다. 맞아. 왜냐하면 기소 예, 불기소 여부를 모든 사건을 다 검사가 이제 결국 다. 결정하게 네. 되니까. 아, 예.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정권 속치 권한을 줬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정부 입법안으로 네. 그러기에는 나는 조금 견해를 달리한다는 그런 거고. 명시적 조항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 김용민 의원이 네. 이거를 지금 고등공소청까지 굳이 두겠다고 하고 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사람을 줄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할 거냐? 일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렇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러려면 사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겠죠. 이걸 정권 송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 깔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는 네, 걱정이 오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우려하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나타냐고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잖아요. 제가 다름컨대 조금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네. 하루 이틀 늦게 할 수 있다. 아, 하루 이틀 그런데 정도. 완전히 뭐 절대 뭐 전쟁 중단 불가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하는데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이 막 계속해서 이란을 공격한다. 가능성 없습니다. 네. 아, 그거는 안 돼요. 네, 작년에도 전쟁할 때 이미 한번 트럼프가 당해봤어요. 그냥 싸대기 맞았거든요. 트럼프한테 싸대기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날아가는데 테헤란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날아가는 전투기를 빠꾸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타냐후 트럼프의 성질을 다 알아요. 알아요? 네, 아. 잘못 덤볐다가는 아, 막 박살 나는 거. 네, 박살 난다는 거 알고 그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석유 저장고 때려갖고 네. 기방망이 맞았잖아요. 맞았죠. 그거 좀 세게 맞은 걸로 본인도 인식하고 있는 그럼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맞았기 다시는 때문에. 그거 공격하지 말라고 또 강조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공격 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이게 네. 군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건 전략 폭격기입니다. 그 엄청나게 뭐 뒤에 폭탄, 뭐 밤 싣고 가서 엄청난 폭탄들을 떨어뜨리는 네. 이러한 무기 체계가 사실상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12일 전쟁이 났을 때 핵시설을 타격을 못하는 게 전투기는 날아가 봤자 거기 달리는 그 미사일이 그렇게 굉장히 그 밑에 지하에 있는 것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midnight 해머라고 12일 전쟁 막바지에 미국이 들어갔던 것이 125대의 전투기를 호위시키고 네. 실제 폭격한 거는 그 B2 전폭기 폭격기 큰 거에 들고 가서 35,000파운드의 그 폭탄을 떨어뜨려서 공격했던 거예요. 벙커버스터. 예, 벙커버스터. 네. 맞아, 우리 썼지. 네. 그러니까 그런 폭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빠져버려서 이스라엘이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저장고들은 때릴 수 있어도 이렇게 지금 미국이 폭격하는 것처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스라엘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무기, 그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백린탄을 네. 또 썼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국제 인권 단체 보고서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요모르 마을에 최소 2차례 백린탄을 사용했다라고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공군 병사가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게 그 소위탄이라는 거예요, 저게. 저 표식이 예, 저 표식이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게. 저거 올렸다 얼른 깜짝 놀라서 내렸어 이놈이 또 사진을. 그렇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에서 이제 언급을 한 건데요. 이스라엘 공군 F-16 전투기 붉은 표식 포탄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표준 기준상 붉은 표식 포탄은 소위탄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소위탄은 뭐 설명을 조금 드리면 네네. 폭발과 함께 화염을 일으켜서 굉장히 피해를 크게 이제 키우는 폭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백린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독성 물질까지 들어가지고요. 와. 불을 끄기도 굉장히 어려운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타는 거죠. 탑니다. 네. 네, 그 끄기도 어렵고 물을 부으면 더 어렵고.
그래서 이거 악마의 무기라면서요. 그렇죠. 악마의 무기죠. 자 그렇다면 이 백링탄 어디서 썼다고 했어요? 레바논. 레바논 마을에 터졌던데. 자 그러면 무슨 사진 말이냐면 있죠? 마을에 터 네. 저기 저 연기가 저게 악마의 연기야. 죽는 거야. 그냥 몸 뼈가 그냥 녹아. 그래서 이미 지금 이란 전쟁과 함께 레바논 전쟁 다시 개시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 이란 전쟁은 레바논으로 별도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은 끝나려면 그 안에 패키지로 레바논까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잘. 자 지금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방에 있고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국경 지대에 시아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시아파들이 만들어냈던 조직 이름이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 근데 헤즈볼라는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레바논 국회에서 의원들도 있고 내각에도 2명 장관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정당이면서도 동시에 무장 조직인데 사실 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이 1년 반 전에는 네. 휴전을 했었어요. 네. 물론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 가서 많이 쑤셨는데도 그 걔네들이 이제 크게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헤즈볼라 애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지금 싸워요.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와서 안에서 뭘 하다가 다시 안으로 튀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좀 팩트 체크를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헤즈볼라 애들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고 이란 전쟁이 끝나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안 계속- 끝납니다. 안 같이 안 끝나요? 끝나. 예, 끝날 가능성은 없고 이란 전쟁이 먼저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네. 근데 교수님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헤즈볼라 애들이 이란이 와서 수신하는 걸 보고 와서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요건 생각이 좀 갈리네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 그러면 헤즈볼라 또 그러면 우리까지도 휴전을 시켜야 돼, 정전을 시켜야 돼라고 거기에다가 아마 조건을 걸 거예요. 이란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요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우리가 그렇게 놓지 말라고 할 때는 억지로 꾸역꾸역 나갔고 우리 중국과 완전 파탄 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패트리어트 포대가 중동으로 지금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좀 사드랑 패트리어트가 뭐 어떤 건지 이런 거거든요. 안보 공백의 우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다르게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되고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야. 예. 굉장히 솔직한 예. 발언입니다. 네. 네. 이게 주한미군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무기를 옮긴다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의 목적 자체가 북한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한미 차원에서 잘 협의됐는가, 그리고 어떠한 그 억제력이 보강되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은 저희가 다층적 방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고도, 맨 꼭대기, 그 다음에 중저고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기 체계로 말씀드리면 사드가 40에서 150km를 막고 그 밑에 40km 이하는 청궁2하고 패트리어트가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고도 방어, 이제 고고도, 저고도는 많은데 고고도를 막았던 사드가 사실은 빠지는 거가 이제 그게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려고 LSM이라는 무기 체계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전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이 LSM이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고고도, 중저고도의 다층적 방어 체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대통령님 말씀처럼 사실 북한의 미사일은 네. 이게 100km가 대기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권 밖까지도 막을 수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을 저희한테 쏠 때는 대기권 밖으로 쏘는 그런 미사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중고도의 다층 방어로 사실상 어느 정도 그 필요한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국민들이 불안할 정도로 안보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저번에도 패트리어트가 작년에 중동으로 주한 미군 것이 나갔을 때 네. F-35가 한 개 대대가 군산에 전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억제력을 세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무기체가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보완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 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군요. 예. 네. 그러한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댓글에는 이번 기회에 그냥 완전히 사드 빼버려라 뭐 이런 글들도 올라오네요. 그래서 자주국방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자주국방하고 전자권 전환이 엄청 중요한 게 이제는 이제 미국이 막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자체로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전력 증강이 필요한